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은 언론인 중에 방응모와 장지연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응모 같은 경우에는 오직 친일파의 그 외길 한 길로 걸었던 그 모습만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장지연은 조금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도 역시 우리 광복회 우리 고문 변호사이신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언론인 친일파 개초 방응모 장지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한겨레신문 전 한겨레신문 기자였죠. 지금은 네, 네. 리포액트라는 탐사보도 매체를 이끌고 있는 허재현 네.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설립자는 아니죠. 방응모가.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이제 원래 이제 조선일보 있던 거를 인수해가지고 네. 예,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사실상 이제 방응모의 이제 일가의 신문이 되었지만 설립자는 아닙니다. 조선일보 설립자는 송병준 씨였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친일파죠. 그렇죠. 네. 을사우적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차츰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먼저 조선일보의 설립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네. 방응모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기 전에 일단 조선일보의 행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일제 때 여러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경련처럼 경제 단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정실업 친목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 좀 경제인들이 중심이 돼서 신문 좀 만들어 보자. 예. 약간 동아일보 창간 배경이랑은 좀 달라요. 예.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그런 경제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1920년에 이제 약간 이제 일본이 이제 유화 정책을 펴는 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조선일보를 창간을 합니다. 예. 그런데 네네. 그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네네.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하죠. 동아일보와 달리 네. 그 조선일보는 그냥 실업인들의 어떤 단체가 설립 그 주체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친일 색깔이 좀 덜하다 이 얘기인데 그 대정실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맞습니다. 그 대정이 나이쇼.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소와 일왕이 이 아버지 시대의 연호가 나이쇼 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친일이에요,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친일을 위해서 실업자들이 경제인들이 모여서 조직한 단체라는 의미예요, 그냥 너무 좋은 대정실업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경제인 단체가 아니라 조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의 귀족들, 대주주, 실업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내선 융화 운동. 내는 이제 일본이고 선은 조선이죠. 내를 먼저 썼네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 자체가 내선 융화 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친일 단체고 3.1 운동 직후에 이 단체가 뭘 발표하냐면 자력으로 독립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조선인들을 실력을 먼저 길러라. 이런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대전 친목회 이제 이름의 뜻은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이 대전 친목회가 단순한 경제인 단체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친일 경제인 단체 그렇죠. 행동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조선일보를 창간을 한 겁니다. 그거를 꼭 빠뜨려요. 조선일보가. 예, 그냥 예, 경제인 단체들이 만든 거다. 우리는 친일 언론이 아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 니네들이 친일 단체가 만든 신문이야. 예, 이걸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태생이 친일파인 거죠. 그리고 설립자 자체가 초기에 송병준이가 설립을 했잖아요. 송병준이 자체가 친일파인데 어떻게 친일파? 대표적인 그 친일 반역자죠. 그러죠. 예, 근데 아무튼 뭐 조선일보 또 이제 변명은 내세워요. 이제 송병준을 물론 뭐 이제 사장으로 있긴 했었지만 얼마 있다가 송병준은 사장에 취임하지 않고 열렬한 독립투사였던 남궁훈을 우리는 사장으로 먼저 영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총독부의 이제 탄압이 극심했던 때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들이 이용했다고 봐야지 이게 정말 독립신문으로 거듭나겠다고 이분들을 영입했겠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 대정친목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정확하게 그 남궁훈이라는 네네.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일을 해야 되지만 신문을 일반 그 조선 대중들한테 팔기 위해서는 또 뭔가 민족 그러네요. 뭐 민족주의, 민족 정신 이런 어떤 맞습니다. 모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팔리지가 않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영업을 위한 어떤 그럴 수 수수일 있겠네요. 것이고, 네, 네. 그거 뭐 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물하고 포장지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너무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왜 조선일보에 지금 조선일보에도 약간 좌파 지식인들 글 씻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진중권도 몇 번 칼럼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에? 전향하기 전에. 예, 예. 하여튼 네, 뭐 그랬- 좌파 그랬죠. 지식인들 심심치 않게 조선일보에 기고 많이 합니다. 조선일보가 그거 왜 씻겠어요? 바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똑같은 짓을 100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도 네. 그 저기 전태일문학상 받고 나서 그 저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그쪽 그 뭐 자회사, 계열사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관련된 삼성과 노동 정책이랄지 뭐 이런 것들 삼성의 노동에 관련된 글을 좀 써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좀, 제가 좀 비판적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죠. 왜 거부를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쪽 사람들은 그 조선일보 계열의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사를 읽을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장사 노름에 내가 그냥 이용되는 것뿐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 두 번째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 네. 훌륭한 걸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대단하신 아니고. 분을 제가 오늘 함께 방송하고 있어 영광입니다. 모르셨군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는 태생이 친일 단체가 친일 경제인 단체가 만든 신문이라는 거. 네. 그래서 니들이 동아일보랑 과연 싸울 근거가 되냐? 저는 좀 이런 문제 제기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방응모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이제 아무튼 이제 조선일보를 소위 먹었는데 어떻게 이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이끌게 됐는지 좀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김성수 이제 동아일보를 창간한 이제 김성수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김성수는 어떻게 보면 좀 지식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방응모는 뭐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가입니다. 예. 그 사업가.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이 사람이 1924년도쯤에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태어났더라? 예, 아무튼 1920 여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개초 방응모에 대해서. 네네네. 1983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 전쟁 중에 그렇죠. 사망을 했거든요. 네. 납북대 가다가 거기서 네. 실종 또는 사망 처리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40살쯤 됐을 때 1924년에 금광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박이 납니다. 실제로 무슨 금맥을 찾아냈나 봐요. 그 전까지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하던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이분이 이제 그 평안남도인가 평안북도인가 평북 정주 출신이에요. 정주 출신 평북이구나.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동아일보의 정주 지국장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는 사람이 이거 금맥이 이쪽에 있는데 투자 좀 해봐 했는데 마침 또 그게 또 진짜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진짜 떼돈을 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조금 경영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방응모한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조선일보를 좀 경영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1932년에 조선일보 영업국장이 된 다음에 1933년에 조선일보 부사장이 되고
결국 1933년 7월부터 조선일보 사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냥 영구 집권을 해요. 예, 예. 조선일보의 영구 사장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 계층이 이제 언론사를 이끄는 것과 사업가 출신이 언론사를 이끌면 무슨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예, 좀 약간 철학적인 면에서 예,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좀 깊이가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생길 수밖에 뭐 그런 없죠.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지식인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파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네. 예, 글을 쓰겠지만 사업가가 그 언론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돈 되는 글만 쓴다는 거 아닐까요? 그 언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한 관이 다를 거예요. 네. 언론관 자체가. 네, 그 전통적으로 특히 이제 동양적인 언론관은 약간 네. 사관의 마인드입니다. 사관. 사관. 네, 그래서 어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알리면서 거기에 대한 논평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의견까지도 피력하는 것이 전통적인 언론인 그 상인데 이게 이제 사업가가 그런 언론사를 경영을 하면 이제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 옳고 그름의 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나죠. 왜 그러냐면은 옳고 그름 얘기를 하고 나면은 네. 일단 어떤 한쪽 편은 적이 돼 버리니까 신문 판매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중립성, 그 다음에 객관성, 이제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그냥 무색무비 무취하게 사건만 전달하죠. 예. 이제 그러면서 주로 광고 수익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걸 하겠죠. 사실 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다 그런 좋게 말하면 사업가, 나쁘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언론사를 사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가 뭐 지금은 우리 사회의 뭐 어떤 발행부수 1위 신문이지만 이때만 해도 약간 동아일보에 좀 밀렸어요. 네, 이때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들이 주로 동아일보에 보통 글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 사업가 출신인 방응모는 막 진짜 닥치는 대로 이 그 필진들을 막 모집해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사장이 되자마자 모셔온 사람이 이광수, 네, 친일의 이광수.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이광수를 비롯해서 온갖 그 필진들을 다 막 긁어 모아가지고 동아일보랑 막 경쟁을 막 하거든요. 올스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네. 방홍모 씨가 그때 그 금광을 팔아가지고 네네.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낌없이 유명한 그런 그 문인 지식인들을 마구 끌어들이죠. 그리고 약간 이제 전략적인 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랄까 좀 뭐 독립운동가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이제 분들하고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돈도 좀 대주고, 예, 이분 돈을 많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는 상당히 좀 친하게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한용운 선생이 성북동에 이제 살 집 기와집도 아예 지어주고, 예.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도 되게 고마워가지고 방응모가 환갑일 때 1944년에 환갑을 맞는데 그때 막 헌사하는 시도 한용운 선생이 써주고 했더라고요. 예, 좀 그래서 그리고 한용운 씨가 이제 조선일보가 잘 되라고 조선일보에 소설도 연재해주고, 예, 그리고 안창호 선생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큰 돈을 들고 찾아가서 병원비도 다 해결을 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증언으로 남아 있어요. 예, 증언. 다만 이 증언은 방우영 재단에서 낸 개초 방우영 책의 증언이라 신빙성은 조금 네. 근데 아무튼 네, 뭐 그래 뭐 증언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출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뭐 설마 뭐 증언인데 뭐 하여튼 뭐 가만히 들었을 조작했을까. 건데. 아무튼 뭐 나름대로 한용운 선생도 그렇고 안창호 선생도 그렇고 나름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자기들끼리 친일파들끼리 어울리진 또 않아요. 네, 실제로 독립운동가들과도
어떤 식으로든 교분은 맺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을 금전적으로 도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무슨 항일운동을 한 것처럼 그건 아닌 그렇게 거죠.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도 솔직히 예? 이게 솔직히 독립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알 수도 없고 워낙 일본의 힘도 막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언론사를 경영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뭐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술을 한 잔은 하면서 서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해 먹을까 그렇게 지낼 수 있죠 인간적으로. 저는 이 방응모란 사람이 한용운 선생과 안창호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한 게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돕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단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도왔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조선 민중에게 홍보도 하고 나 이런 독립운동가한테 돈도 줬어. 네, 홍보도 하고 조선일보 사장으로서 또 뭐 체면도 채우고 이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조선일보 방우영 재단에서는 네, 이거를 굉장히 이제 아무튼 뭐 독립운동가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해 한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기자를 하지 않았나요? 예, 실제로 기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조선일보의 소설을 연재하는데 네. 이 소설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 뭐 시청률 1위였나 봐요. 네. 조선일보 부수가 뭐 몇십만 부가 늘고 막 이 당시에 뭐 그런 효과는 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방응모가 인수를 하기 전의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이 운영을 했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절에 아마도 조선일보의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그 저 만해 한용운 선생이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용운 선생은 분명히 거기에서 기자 생활 내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소설을 기고했다거나 뭐 그런 전략은 있는 거죠. 네. 자, 그거는 제가 조금 네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 이제 그 방응모 이제 사주가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그거를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 사람이 친일 경영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네.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과 그 경제적인 후원을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는 서로 교분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독립운동가들과 그 방응모가 그런 그 교분,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방응모가 반민족 행위자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 만해 한용운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뭐 독립운동가를 떠나서 만해나 아니면은 도산이나 전부 당시 한국 민중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명사들이었잖아요. 그런 명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한 것은 본인의 명성이나 뭐 이런 거에도 보탬이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행동이 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응모 사장이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하자마자 한 행동들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분이 인수하자마자 한 일이 조선일보 33년에 이제 조선일보 경영권을 인수하거든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조선군 사령부 애국부에 기관총을 구입하라고 1,600원을 헌납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 일단 잘 보이는 일부터 한 거예요. 예, 잘 봐달라 이거죠. 예, 전쟁 물자 막 대주고 막 그래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34년에 무슨 황도 사상 단체 뭐 이런 단체가 있었나 봐요. 뭐 천황 폐하에 무슨 하여튼 돌을 닦는 뭐 그런 사상인가 아무튼 뭐 그런 황도 사상 단체에 발기인 겸 고문으로 또 참여를 하고 막 그런 행적들을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내부 회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1937년 7월 조선일보 간부회의가 열려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주필 서춘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본군, 중국군, 장개석 씨 이런 용어를 우리 조선일보에서는 앞으로 아군, 황군, 진화 장개석으로 고치고 일본 국민 입장에서 논설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응모가 정말 정말 항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걸 당연히 반대해야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막 두둔합니다. 야, 니네 동아일보 예전에 일장기 말소 사건 봤지? 그때 동아일보 배관 돼가지고 몇십만 원 손해 봤어. 그러니까 3.1운동 때처럼 신문이 민중을 지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방응모가 회의 때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철저하게 그냥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몇십만 원 손해본 거 못 봤냐? 그러니까 일본군 아군으로 써. 이런 식으로 방응모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주필 서춘의 이야기를 오히려 지지하고 이러면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아예 뭐 진짜 조금도 반일 항일 정신을 담은 기사를 아예 못 쓰도록 그렇게 이분이 사장 되자마자 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동아일보 편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게 뭐 단순한 그런 어떤 기사의 표현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조선일보라는 언론 기관의 정체성을 거기서 완전히 규정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어떻게 일본군을 아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제 일본군이 우리 편입니까? 그러면은 그 방응모의 생각은 네.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아군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자동적으로 네. 독립군, 광복군은 적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일본군이 아군이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런 진짜. 조선일보가 그런 어떤 그 국외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하는 우리 동포들, 독립운동가나 독립군들의 기사를 어떤 태도로 보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응모 씨가 이제 그 동아일보의 김성수처럼 이제 지식인으로서 막 무슨 어디 막 글을 많이 쓰거나 이제 그런 거는 행적은 크게 남아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사업가 출신이라. 다만 어쨌든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친일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1937년에 경성 군사 후원 연맹이란 곳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여기가 이제 그 일본군 한국에 들어오면 막 환송 같은 거 하고 접대하고 뭐 이런 어떤 후원하는 그런 연맹이래요. 그런 곳에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시국 강연회에 여러 차례 연사로 나서서 내선 일치해야 된다 이런 강연들을 하고 했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물론 글도 조금 남아는 있는데 김성수만큼 많지는 않고 그래도 어쨌든 몇몇 이제 일본 침략에 협력하는 글도 있고 거기에 넘어서서 이분도 여러 시국 강연회를 통해서 정말 이 전쟁을 독려하고 일본군 열심히 우리 아군 열심히 싸워줘서 고마워요 막 환송하고 접대하는 거 앞장서고 이런 행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는 그런 조선일보 간부 회의에서 완전히 친일 찬양 어떤 논조가 쓰도록 간부 회의 때 통화일보처럼 몇십만 원 손해 볼 수 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경영들을 했던 행적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선일보가 이제 이런 그 사내 이제 경영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동아일보보다 그냥 대놓고 기자들이 완전히 그 일본 황실을 빨아주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 몇몇 자료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 동아일보도 뭐 마찬가지지만 조선일보는 그냥 뭐 전체 편집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에 뭐 내부 저항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1940년 1월 1일자 기사네요. 맞습니다. 1월 1일자 기사인데 왼쪽에 있는 저 지도가
신동아 지도라고 저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동아라는 게 지금 저 일본식 표현인 거잖아요. 일본의 그렇겠죠. 지도라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예. 신동아, 뭐 대동아, 네. 이런 의미겠죠. 예. 이때 이제 만주 사변 이런 거 네. 일으키고 해서 만주국이란 이상 괴뢰국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쪽입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른쪽 그 옆에 보면 물심 양면의 총력 동원이라고 이런 기사를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동아 재건을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미중유의 위협이요 진정한 성전이다. 지금 이 전쟁이 그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통제하에서 일사불란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요거는 그러니까 네. 이제 중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당시의 그 그렇습니다.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 논조가 아니고 네. 동아시아의 신질서가 건설되고 있다. 아 우리 황제 폐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여 감동하라.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계속 나와요. 또 좀 있을 겁니다. 보실까요? 아, 요거는 보니까 저기 소년조선일보에 39년 7월 23일 날 실린 거예요. 여러분 전 정말 끔찍한 게 이게 그냥 조선일보가 아니고 소년조선일보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판인 거죠.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이들 보는 신문입니다. 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오른쪽에 제목 써 있잖아요. 성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는 지원병. 1939년 7월 23일 기사인데요.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위쪽에 그 네모 박스를 보면 나도 일본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어우, 세상에. 조선 사람으로 맨 처음 육군 지원병으로 나갔다가 적탄에 맞아 죽은 훌륭한 그분의 이름은 이인석입니다. 이제 지금의 맞춤법하고는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제가 지금 맞습니다. 옮겨 적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장에 나갔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도 전쟁터 나가서 우리 뭐 죽을 각오로 싸우자, 전쟁터 나가자.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사문이라도 예. 뭐 진짜 뭐 심하게 최고로 네. 비난받아 마땅한 건데 저거를 이렇게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저런 짓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방 이후에 조선일보는 폐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폐간 시켜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저 이제 오른쪽 그 아래쪽 이렇게 좀 박스를 보세요. 이게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사람 이인석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그다음에 또 부상한 한 사람이 또 왔어요. 이제 부상당한 한 사람이 이제 귀국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모두 땅으로 모자를 벗고 이 훌륭한 어른에게 경례를 하십시오. 얼마나 모범할 만한 분입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쓴 거예요. 아니 뭐 상위 군경은 입에 담기도 사실 싫은데. 존경해야죠. 저는 존경해야 되는데 그 상위 군경이 그 일본군의 네. 일본의 전쟁에 지원을 해서 상위 군경이 된 경우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럼요. 완전히 다른 네. 거죠. 예. 이제 뭐 이런 거 뭐 너무 셀 수 없이 많아서 뭐 보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런 친일 어떤 행적들은 너무나 이제 기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그 방응모 씨를 어떻게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역시 조선일보 그 방씨 일가 후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이분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씨 일가가 이거 부당하다 하고 법원에 이제 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다 법원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민족적 지도자로서 비중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책임도 무거울 뿐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겪은 민족으로 그 역사를 반성하자는 입장에 설 때 방우영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방응모.
죄송합니다. 방응모, 방응모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반민특법법에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친일파가 맞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해마다 1월 1일만 되면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하는 게 있어요. 예. 자료를 보면요. 그렇죠. 매년 1월 1일 날 일본 왕실의 일본 왕과 일본 왕비의 저 사진을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일면에다가 이제 띄웁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에 뭐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그림을 같이 그려놔요. 예. 저게 1월 1일마다 항상 이렇게 실리는 거라고 해요. 태양이 떠오르는 그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는 혹시 없었나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건 흑백 사진이라서 주변에 보면 저기 보이네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네. 저기 좌측 상단에 네, 그렇죠. 저거 좌측 상단. 태양이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 자체가 그게 이제 태양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어, 자, 근데요, 이 사진을 보면 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칼라로 인쇄된 부분이 오른쪽 맨 위에 일장기 부분만 칼라로 인쇄가 돼 있잖아요. 이거 흑백 신문 아니에요? 원래? 원래 흑백 신문인데 조금 저 부분만 칼라로 인쇄가 됐다 그래요. 실제로. 오. 네. 요건 색을 보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저때 당시에 인쇄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놓고 본다면 저 칼라, 빨간색 칼라를 집어넣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그럽니다. 근데 저 조선일보에서는 저 일장기 그림을 해마다 1월 1일마다 저렇게 돈을 집어넣은 들여갖고. 거예요. 예. 돈을 엄청나게 들인 거죠. 이제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생각으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여담인데, 네. 그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신문이 있대요. 일보 계열과 신문 계열.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보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그러니까 뭐 신문은 우리 허 기자님이 그 네, 한겨레 친정인 신문이 있었죠. 한겨레 네. 신문, 뭐 서울신문 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특징이 있대요. 일보들은 다 나쁜 신문이고 신문은 그거는 가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대요. 경향신문, 서울신문 뭐 이러네요. 그렇죠. 경향신문.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대요. 그래요? 네. 어떤 이유인 거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신문들이 신문하고 일보하고 나뉜대요. 그런데 그 일본의 3대 신문 아시죠? 요미우리, 마이니치, 아사히. 네. 거긴 다 신문이잖아요. 네. 전국구 신문들은 신문이고 그 다음에 지방지들은 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는 신문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기껏 해봐야 지역지들만 이제 허가가 내려진 건데 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보들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생겨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의 지방이었던 거잖아요. 지방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한동안은 전문학교밖에 없었거든요. 제국대학교는 한참 뒤에 있다가 생겨났거든요. 경성제대는 나중에 생긴 그건 건가요? 나중에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원이 있대요. 그래서 일보라는 이름도 사실 그거 되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류 언론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 이제 그 친일 기사를 이제 쓰고 여러 가지 참 노력은 기울이는데 결국 1940년에 조선총독부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한꺼번에 폐간을 시키긴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전쟁이 급박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폐간 조선 민중에게 아예 그냥 조선 민중이 발행하는 조선 사람들이 발행하는 신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한때 좀 없어질 뻔해요. 근데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45년 11월에 복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방응모가 이제 이걸 경영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분이 한국 전쟁 때 실종이 됩니다. 한국 전쟁 때 이제 서울이 이제 그 점령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피신 가라고 했는데 방응모 씨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피신을 안 가고
납북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납북되는 과정 속에서 뭐 미군의 뭐 총격에 맞았나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왜 어떻게 실종돼서 죽었는지는 안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분은 현재 실종 사망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응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랄까 사실은 역사 청산을 좀 하기도 전에 이분이 좀 이렇게 실종돼 버리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려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나 어쨌든 방일영과 방우영 이런 사람들 이제 아들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피신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조선일보 경영을 계속 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일보 일단 사주 일가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이 조선일보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이 방씨 일가의 책임이 여전히 계속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방응모 씨는 실종돼서 뭐 도대체 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친일 행적을 했는지 뭐 이유는 뭐 못 들어봤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친일 행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선일보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씨 일가는 한 번쯤은 참 국민에게 정말 정말 비록 나의 선대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정말 국민에게 송구한다. 정말 참여한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좀 공감이 되는데 네. 한 번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지금 이 언론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저기 이 좌파다, 우리는 우파다 그런 거를 이렇게 천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론 그 신문들이 언론 매체들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는 걸 드러내질 않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미 딱 공식화했어요. 일본군을 아군 그다음에 황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런데 그 정체성을 그 후로 변경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1등 발행 신문으로 계속 있고 정부 지원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폐간시키는 게 그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폐간시킨다는 거는 좀 약간 어리둥절한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조치가 뭐냐면은 언론사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그 맹세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백, 인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절한 참회,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이런 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언론사는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적국의 편이었었던 바로 그 어떤 성향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조선일보의 사설과 논평을 보면 이게 일본 신문이야, 일본판 조선일보의 한국 지부야 뭐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그 과정, 그걸 이제 환골 탈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자기네들은 어떤 그 일본과 관계된 아니면은 뭐 이제 일본이라고 칩시다. 옛날에 일본을 위해서 복무했으니까 일본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지면은 그냥 본능적, 반사적으로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1940년대 당시에 조선일보가 폐간된 건 그 총독부에 의해서 강제 폐간이 아니고 심지어 자진 폐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쟁을 여러 차례 이제 그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물자가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총독부하고의 교감에서 신문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 전쟁 발행하는 그 돈으로 전쟁 물자를 좀 공급해달라. 그래서 조선일보가 자진폐간했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약간 구체적으로 보충해 드릴게요. 아주 틀린 분석은 아닌 게 네네. 1939년 12월에 이제 폐간 조치하기 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방응모 사장을 부릅니다. 관사로. 그래가지고 신문사 경영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봐요. 방응모한테. 방응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사업 지금 한 6년 했는데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곤란한 상황인데 차라리 교육이나 기타 다른 사회사업으로 문화사업 같은 걸로 전환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그래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총독부의 폐간 방침에 응한다면 당신의 희망사항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방응모가 그러면 우리만 제가 약간 각색한 겁니다. 우리만 좀 문 닫는 건 좀 그렇고 동아일보도 같이 문 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써 있습니다. 네. 정확히 제가 좀 윤색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실까봐 정확히 읽어드리면 동아일보도 같이 처분할 것. 본사 발행의 3종 출판물은 계속 가능하게 할 것. 폐간 당일까지 본 협의에 대해서는 외부에 극비로 붙여줄 것. 건물 등 양도에 100만 원 정도 지급할 것을 방응모가 제시하고 조선총독부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폐간은 맞는데 그 전에 방응모 사장이 조선총독부를 만나가지고 막 협상을 해요. 나 안 그래도 이거 신문 접을 건데 대신 다른 문화사업 같은 거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폐간하는 걸 합시다. 이렇게 해서 폐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진폐간 그 자체에 대한 설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강제 폐간이지만 사실 방응모 사장도 신문 이거 경영해봤자 돈도 안 되고 다른 거 할래.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응모가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였네요. 왜 그럴 수 그러냐면은 있죠. 네. 폐간이 안 됐다면 그 해방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본 일본을 찬양하고 미워하고 뭐 무슨 전쟁 그 참여를 독려하는 네. 그런 기사들을 계속 뿌려댔을 건데 그렇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으면은 그거는 뭐 바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죠. 단죄당하잖아요. 그런데 5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첫 번째, 그러네요. 두 번째는 총독부에서 강제 폐간 당할 정도로 우리는 민족신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를 그죠. 왜곡시킬 그렇죠. 그게 마치 생겼잖아요. 독립운동 기사 쓰다가 폐간당한 것처럼 윤색하기 얼마나 좋은 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조선일보가 그런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조선일보가 당시에 이제 폐간 조치가 된 그 뒷사정을 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좀 명확히 우리 독자 시청자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그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일종의 정리해고나 아니면은 직장 폐쇄 같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기업주가 자꾸 수익이 안 남고 오히려 적자만 쌓이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이익이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 사업가 마인드니까 그 그러니까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문을 네. 그렇게 닫아버리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 잃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총독부가 그냥 그러네. 그 회사 정확하게 무슨 조치라고 했죠? 폐간 조치. 네. 폐간 조치를 해서 문을 닫으면 자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악덕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능적 폐간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조선일보가 어쨌든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떤 방응모도 실종되고, 뭐 그 이후에 흐지부지 돼서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마치 민족 신문인 것처럼 얼마 전에 창간 100년 진짜 뻔뻔하게 창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던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동아일보도 참 나쁜 신문이지만 정말 조선일보는 정말
뭐 동아일보가 비타 500이라면 얘는 비타 1000이죠. 네. 또 뭐 정말 나쁜 짓 더 많이 했습니다. 여긴 편집국 자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동아일보처럼 저항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선일보만큼은 정말 예, 우리 언론계에서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은 선대 회장이 방응모 씨가 벌였던 뭐 그런 당시의 조선일보의 악행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엔 더 이상 국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폐간시켜야 된다니까요. 네, 뭐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아무튼 예. 그런 식의 언론계의 성명이라도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는 언론인이 한 명도 없는지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아무튼 얼마 전에 그 문체부 장관 황희 장관인가요? 그분이 이제 ABC 협회 공식적인 어떤 지원은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 미디어 바우처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언론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새로 개편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긴 해요. 네. 계속 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목소리 좀 높여주십시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할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네, 오늘은 좀 한 분 더. 네, 장지연을 친일 한번 언론인 평가를 좀.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네. 학교 다닐 때 장지연 그러면요,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지사죠, 지사. 예, 지사. 예, 그리고 시일야 방성 대곡. 뭐 이거 하나만으로 황성신문에 발표한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독립운동가였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왜곡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자 오늘 또 허재영 기자님께서 장지연 씨를 이제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까 자,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지연 씨를 뭐 무조건 뭐 폄훼할 수는 없는데 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언론인으로 역시 또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 김성수 편에서도 나왔듯이 이 장지연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좀 그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인물인데 최초에 그 장지연은 그 건국에 그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 훈장을 받은 분이에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아마 그게 2000년경인가 한 10여 년 전 2011년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이이화 선생이나 뭐 이런 학자들이 장지연의 친일 행각을 새롭게 발굴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정부에 의해서 추서가 취소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거는 미리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장지연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864년 출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죠? 예. 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네. 19세기 이제 중반에 이제 태어나셨고 192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그러니까 나라 뺏긴 지 한 10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네요. 예.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셨고 원래는 이제 좀 지역에서 뭐랄까 그냥 양반 가문 뭐 정도 그런 이제 계셨고 을미사변 1895년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터졌을 때 의병의 걸기를 호소하는 경문을 지어서 각지에 이제 발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1898년 황성신문 창간에 기여를 하시면서 독립협회 활동도 하시고 뭐 지사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뭐 이거는 뭐 활동 내역이 뭐 객관적으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설명하신 시일야 방성대곡 이게 이제 1905년에 발표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시일야 방성대곡을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교과서에서 정말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배우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끝인가? 객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좀 뜯어볼 대목은 없는가? 네. 한번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원문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 원문은 이제 황성신문 논설에 시일야 방송대 1905년 11월 20일에 이제 실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세로로 시일야 방성대곡.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일 그냥 오늘
오늘 우리는 그냥 정말 통곡을 한다. 네네. 예, 이제 그 뜻이에요, 사실. 을사늑약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통곡해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끝부분을만 이제 먼저 읽어드리면 당연히 이제 원통하다고 써 있습니다. 아 원통한 지고 아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일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아, 네. 뭐 가슴이 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뭐 사실 이게 대단한 문학성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뭐 내 문학성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당시에 뭔가 이제 비분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조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네. 배웠거든요. 예. 그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정말 해석된 거를 좀 다시 좀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부분을 좀 함께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좀 이분의 글이 좀 객관화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난번 이토 히로부미의 2등 후작이 내한했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토 히로부미 후작은 평소 동양 3국 대한제국과 청나라 일본제국의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하게 할 방책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리라 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맞지 않았다. 그죠?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을사늑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자, 보십시오. 가만히 딱 보면 이게 지금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는 말로 읽히십니까? 전혀 비난하는 그 어투가 하나도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과 청나라 일본제국 이 동양 3국의 그죠?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찬양하는 이 느낌이 더 있는 거죠. 우리 어리석은 인민들이 예. 이 사람을 환영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본 뜻을 우리가 왜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냐 우리 어리석은 인민들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 우리는 정확하게는 이제 조선 관료들입니다.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2등 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람하여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분하다 이런 건데 보십시오. 당연히 이 조선 이 나라를 팔아먹은 조선 관료 비난해야죠. 뭐 이거에 대한 뭐 분노를 표현하는 거를 폄훼할 필요는 없어. 이건 너무 잘 하신 건데 아니 왜 협박한 사람은 냅두고 협박에 벌벌 떨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만 비판하는 거죠? 이건 그냥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이거 역사학계 문제제기라기보단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일야 방송대국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뜯어보는데 왜 가해자는 납두고 왜 피해자 그러니까 멍청한 피해자 관료 조선 관료들 나쁜 놈들이죠. 비난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만 비난하지? 저는 약간 의문시가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장지연 선생이 처음부터 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족 진화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원래 일본이 강한 나라지. 우리 조선이 일본에 먹히는 건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필연이야. 근데 이 조선 관료들이 그런 것들을 멍청하게 우리 황제 폐하를 잘 보필하지 못해서 얘네들의 수작이 넘어가게 만들고 정작 이 일본의 이 제국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는 말이 없고 그래서
애초부터 뭐 친일까지는 아니지만 애초에 이분의 처음에 어떤 철학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는 좀 흐리멍텅한 좀 판단을 좀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일제 부역하기 위해서 사실 좀 밑밥을 깐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뭐- 느낌도 드네요. 제가 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참 평가하시는 분들께 맡길게요. 다만 저는 이 시리아 방송대국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읽었을 때의 느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건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그 네. 허 기자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그 보신 것 같아요. 이 시리아 방송대국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것은 이 장지연은 처음에 이 사람은 계속 이제 한학 유학을 공부를 하고 그냥 과거를 준비하고 해서 아마 무슨 저 뭐죠 진사시까지는 합격을 맞습니다. 한 유학자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95년 1895년 을미의병 때는 그때 본인이 직접 그 의병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걸기문을 또 작성을 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을미의병은 일본을 이제 외적으로 그랬죠. 규정을 네. 하고 이제 싸우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외적의 수괴나 다름없는 이토 히로부미를 네. 후작이라고 굉장히 경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지연은 그 뭐 무슨 만인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유생들이 뭐 여러 명이 연명으로 이제 그 고종에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호소하고 할 때 또 네. 본인이 그 대표자가 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장지연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관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 이따가 좀 진중권 얘기를 좀 할 생각이었는데 저는 장지연을 보면서 진중권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봐서 어디에 앞장서고 그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한테 좀 유리할까? 이익이 되는가. 이제 그 판단을 굉장히 아주 영리하게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 방송 대국 말고는 네. 별게 없어요. 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어떤 것들이 좀 찾아지냐면 시리아 방송 대국 쓰기 전에 1904년에 심지어 황성신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러일 전쟁이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벌어졌는데 황성신문 이면 논설에서 이런 글을 써요. 백인종에 맞서 싸우려면 러시아 싸우려면 황인종은 일본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일본이라는 판단을 하고 나니까 네. 또 거기서 앞장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 건 안 되지만 음. 어쨌든 우리가 일본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는 건 맞아. 이런 식의 논리를 막 펴요. 그때가 그래서 몇 년이라고요? 1904년입니다. 1904년. 네. 그래서 시리아 방송대국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피해를 겪었습니까? 조선 반도가. 근데 그거는 일본과 러시아를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일본이 우리 같은 황인종인데 일본이 이겨야지. 일본이 강하잖아. 일본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논설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시리아 방송대국 1905년 1년 뒤에 쓰는 그 이 시리아 방송대국 또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 태도가 뭔가 맹물인 거죠. 저는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좀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랄까 이 시리아 방송대국이 마치 막 우리 나라를 뺏기고 뭐 저 일본에 항거한 대표적인 어떤 그죠 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지만 애초부터 장지연은 약간 좀 그냥 시류에 그냥 좀 이렇게 영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띄는 글을 쓰시고 약간 좀 판단도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조선 민중의 어떤 힘 그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시리아 방송 대국이 홈런을 쳐도 너무 진짜 경기장 뻥 하고 넘어가는 홈런을 쳐버린 거죠. 여러 다른 이상한 글들을 다 잊혀지게 만들 정도로. 장외 신문은 장외 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장외 홈런. 네, 장외 홈런을 너무 크게 때려가지고 몇몇 파울볼 날린 것들이 다 잊혀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약간 낚시글 같아요. 이게 제목 보고 들어가는데 엉뚱한 내용 있는 게 낚시글이잖아요. 낚시성 기사들.
이 당시만 해도 그 얼마나 뭐 글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고 이런 네. 인쇄 매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알려졌겠어요. 그런데 장지연은 시랴 방송대국이라는 뭐 사설인지 뭔지를 쓰고 네. 그리고 수감돼 버리거든요. 네, 네. 수감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수감되잖아요. 64일 동안. 아니 뭐 관료들을 그렇게 욕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민중들 사이에는 장지연이라는 그 어떤 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은 목노아 통곡할 날이다 라는 글을 쓰고 그냥 수감돼 버렸어. 그냥 이 사실만 알려져 버리고 그러면서 일약 아주 그 우국충정과 민족애가 아주 투철한 어떤 네. 민족적 지도자로 인식됐겠죠. 이거 이제 대중이 크게 착각을 한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네. 그러냐면 뭐 일제 강점기에는 저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도 시랴 방송대국 장지연은 이거는 우리도 계속해서 그 학교 다닐 때 네. 암기하면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게요. 장지연 무슨 뭐 민족주의자 그다음에 언론인 뭐 대표적인 방송신문 만들고, 네. 뭐 시랴 방송대국. 그런데 시랴 방송대국의 내용이 그따위였던 것을 왜 교과서에 장지연을 수록하고 한 그 사람들이 아마 뭐 알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왜 아이들한테 이런 엉터리 교육을 시켜왔는지 참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글이 아닌가 네. 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잠깐 이제 그 네. 좀 자료를 보면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이 나가고 나서 이제 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각 언론사들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대한매일신보가 당시에 다음 날 11월 21일자 논설에서 황성신문과 장지연을 극구 찬양을 했고, 네. 반면에 이제 제국신문은 뭐 이제 친일 성향의 신문이었죠. 한때 분함을 참으면 100년 황혼을 면함이라라는 논설로 또 장지연을 또 받아쳤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일보는 장지연의 행동을 경거망동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이런 비판을 좀 받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쪽으로 확 튀어버려요. 행적을 좀 살펴보니까 1910년대 요때는 1914년, 1915년, 16년 이럴 때는 아예 매일신보에 조선 총독부 기관지 여기에 계속 글을 여러 차례 실으면서 일본은 동양의 패왕이다.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논평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잠깐 제가 네네.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을사늑약 때 시리아 방송대국을 썼어요. 그리고 한일 병탄이 되면서 일제가 총독부가 대한매일신보를 흡수를 하면서 이제 인수하면서? 강제로 인수를 하면서 그걸 기관지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지의 주필로 끌고 갑니다. 장지연을. 끌고 갔겠어요. 네, 아무튼 제가 네. 갔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어떤 신문이었냐면 베델과 양기탁이 만든 신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베델은 당시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일제의 만행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를 만든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네,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사를 베델과 함께 이제 양기탁과 함께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일합방이 되면서 한일병탄이 되면서 대한은 빼고 매일신보가 된 거죠. 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가 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신문이 서울신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기관지가 네, 서울시 기관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기관지로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관지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신문이 잠깐 대한매일신문이라는 신문 제목을 쓰기도 해요. 네. 잠깐 2년인가 1년인가 2년인가 그 대한매일신문이라는 그 신문 제목을 씁니다. 예, 서울신문을 버리고 그러다가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서울신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 조선 총독부가 그 많은 신문들 중에서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인수한 이유는 그만큼 눈에 가시 같았던 언론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다 이게 그래요. 이제 그 베델이잖아요. 베델. 네.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총독부가 아니라 그 총독부 전 단계 뭐죠? 저기 뭐야?
을사늑약 이후로는 통감부인가 네, 그래요. 통감부요. 예, 예. 통감부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총독부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외국인인 베델이 그 사주인 대한매일신보는 함부로 할 수가 탄압을 할 없었던 수가 거죠.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기탁이라는 그 민족주의 계열의 언론인이 아주 통렬하게 그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 통감부를 비판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그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고 아마 베델도 추방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보호해줄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가시였던 대한매일신보를 아예 인수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그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델을 쫓아내는 거죠. 네. 그전에는 베델을 쫓아낼 명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국하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봐 그냥 어쨌든 그냥 그대로 뒀던 거죠. 근데 이제 한일 병탄이 되면서 이제는 조선은 이제는 일본 땅이야. 조선은 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명분이 네. 생긴 거예요. 베델을 쫓아낼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한 거죠. 그래서 장지연이 이제 그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글을 쓴 지 불과 얼마 뒤부터 이제 한일 병합이 되고 매일신보에 어떤 표현들을 쓰면서 친일 글 찬양 글을 쓰는지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신보에 1916년 9월 16일자에다가 일본은 동양의 패왕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1917년 6월 8일치 신문에는 동상, 그러니까 동쪽 위에 있는 일본으로 이왕 순종 전하를 보내며라는 글에서 순종의 일본 방문으로 내선 인민이 침묵으로 사귀어 장애를 풀어 없애고 일체 간격이 없다. 일선 융화의 서광이 빛나리 하고 찬양을 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1916년 6월 8일체에는 일본이 마땅히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향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일본에 대해서 이런 태도였는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분을 좀 가만히 보면서 아까 관종 얘기하셨는데 일단 장지연의 삶이 좀 약간 진중권과 닮지 않았나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식인 사회에서 갑자기 힘을 확 잃어버려요. 언제요? 그러니까 이 매일신보에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러면서 교분도 좀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매일신보에 글을 열심히 쓰면서 진짜 무슨 뭐 처음부터 친일 언론인처럼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진중권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대단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가 영향력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어느 한쪽으로 갑자기 팍 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네. 어떻게 보면 장지연도 지식인 사회에서 갑자기 이분의 역할이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너무 확 변해버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분은 그냥 대중의 그냥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마치 좀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 너무 갑자기 확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 종자가 아니셨나 이런 표현까지 너무 죄송한가요? 예, 그래도 근데 이분을 뭐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분이 무슨 뭐 친일 뭐 글을 쓰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부를 엄청나게 쌓고 진짜 막 방응모처럼 막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살펴보니까 굉장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고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에서도 좀 자리를 좀 잘 못 잡고 아무튼 뭔가 하여튼 경남 양산에서 병으로 굉장히 요양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뭐 술도 중독되고 뭐 하다가 1921년에 10월에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데 막 어떤 진짜 막 친일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진짜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이런 삶을 살으셨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거는 맞는데 그래서 뭐 친일까지는 아니지만 부일 협력자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지연은 굉장히 좀 뭐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고 할까요? 그랬고 또
그 지식인의 수준으로 봐서도 그 1급의 지식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뭐 과거 시험 준비도 오래 했지만은 그것도 뭐 대과에 급제한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단계에서 그랬었고, 그런데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어떤 그런 허명에 대한 그 욕망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자기가 참여하는 어떤 그 단체, 그룹 안에서 꼭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버 액션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 시리아 방송대국도 보면 굉장히 과장되잖아요. 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경거망동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을 정도로 그냥 전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실력에 비해서 훨씬 자기의 이름 네. 그런 헛된 명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욕심이 커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으로만 계속 행동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조사하면서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보에 이분이 불과 4년 사이에 730여 편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거의 매일 썼다는 겁니다. 매일 썼다는 뭐 하루 건데, 걸러 하루 사실은? 썼다는 건데 그냥 정말 쓰기 싫었으면 예? 정말 탄압받지 않을 정도로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구색 맞추기 하면서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열심히 쓰셨어요. 그래서 진중권 씨 페이스북 하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분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한 것이 아닌가. 예, 뭐 친일 또는 부일 협력자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물론 뭐 황성신문에 그 실렸던 시리아 방송 대국은 물론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그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김성수 편부터 방응모 그리고 장지연 뭐 이런 친일 언론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오랫동안 좀 설명을 드렸던 건 이 친일 언론인들이 제대로 청산이 안 되어 있는데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반역 행위를 한 언론인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극명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요거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40년부터 1944년 사이에 프랑스가 나치 치하에 있었던 거죠. 그 4년 사이에. 근데 그 4년 사이에 나치에 부역했거나 나치를 조금이라도 미화했거나 나치를 뭐 이렇게 찬양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심지어 그때 4년 사이에 그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12만 명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제 북한은 일제 치하를 40년으로 본대요. 북한은 일제 치하를 40년. 그러니까 일선의학부터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병탄부터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35년, 36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기준으로 4년 동안 그 부역했던 12만 명을 처벌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100만 명 넘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지난번 아주 몇 주 전에 우리 정청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제 부역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행위가 무뎌진 거. 예, 굉장히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그냥 무뎌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 이건 또 반드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랑스에서 언론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처벌을 했냐면 네. 자료를 좀 한번 볼게요. 네,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골 프랑스 임시정부가 1944년 6월 26일에 부역자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민족 반역자들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부역자들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반민특위 같은 거를 만들었나 그렇죠. 보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언론인들을 가장 심하게 처벌했습니다. 드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해야 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언론인 입장에서 좀 과할 정도로 엄청난 좀 판결들이 있었더라고요.
일간지 오주르디라는 곳의 주필 조르주 시아레즈는 나치즘 히틀러에 대한 찬양 기사를 쓰고 뭐 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했습니다. 네, 전재산 몰수도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사관 점령군 선전국과 거래를 하고 뭐 이랬다는 이유로 알베르 르주엔느라는 잡지 오토의 사주 사형당했습니다. 그 외에 또 스테판 로잔이라는 나치 협력 정책을 미화한 글을 실었던 프랑스 최대 당시 일간지 르마땡 편집국장은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20년 판결 받았는데 이 사람은 범죄 사실이 독일 점령군을 선전해주고 나치 협력 정책을 미화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그 협력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이제 김성수나 네. 방응모나 김성수, 방어모는 훨씬 이것보다 훨씬 더 장지연. 강력한 저 그렇죠. 범죄 사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뭐 리시엔 콩베, 앙리베로 이런 사람들 또 막 사형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장지연이나 김성수나 방응모의 어떤 친일 행적들과 비교해 보면 이분들은 방응모, 장지연 이런 분들, 김성수 당연히 징역 20년 이상 또는 사형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또 뭘 했냐면 독일 그 점령기에 이제 창간된 신문이나 잡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 이제 그 선별을 해가지고 그 독일에 이제 부역한 언론사들 51개사를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썼냐? 나치 독일에 저항한 지하 신문들을 발행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동아 폐간시키고 뭐 한겨레 신문, 네. 창간 자금을 뭐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동아일보 창간했던 사람들, 뭐 조선일보 창간했던 사람들, 뭐 하여튼 친일 이 부역 언론인들 처벌은커녕 그들의 재산 뭐 몰수된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커졌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친일 언론인은요, 아까 장지연 갖고도 뭐 약간 좀 평가가 오락가락하고 막 지금 다시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평가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건 뭐 처벌은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이 사람이 친일 언론인이 맞아? 막 이런 것까지도 아직도 논쟁해야 될 정도로 연구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것들 지금의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이렇게까지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지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말하다 보니 좀 흥분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서울의 소리에서 마침 참 불러주셔서 저 오늘 이 얘기하러 나왔는데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 조선 동아 너희들 선대 언론인 사주에 했던 거에 대해서 너희들 처절하게 국민 앞에서 뭐 사과하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부 지원은 없다. 뭐 법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이제는 좀 언론인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대부분 시민단체, 언론 개혁 그 시민단체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몇 개가 있잖아요. 그냥 조선중앙 뭐 네. 안보기 운동 뭐 이런 수준이죠. 네, 네. 네. 민원연 좀 오랫동안 활동했던 민원연도 있고, 그다음에 언소주 언론 소비자 시민 주권 네. 언소주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조중동 폐간 무기한 시민 실천단이라는 그 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조중동 앞에서 조선동화 앞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폐간 피켓을 들고 폐간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저희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좀 알리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유, 그런 분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 언론개혁 시민단체들의 대부분이 왜 조중동을 향하고 있는가? 예. 물론 그게 알 것 같으면서도 왜 그러면 지금 한겨레는 정확하게 가고 있나? 경향신문은 제대로 가고 있나? 또 우리나라 진보 언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뭐 방향이나 지침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조중동을 향하고 있나? 그게 참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지침타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혹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그 대형 언론 매체들이 이른바 레가시 언론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롤 모델이나 그러한 것이 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그 현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로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당연히 그 이제 그 언론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따라 하면 저게 어떤 성공의 방법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식돼 버리죠. 그래서 그 어떤 모델이 되는 조선과 동아를 말하자면은 그 몰락시키지 않는다면 조선과 동아가 퍼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 이것들이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나 뭐 이런 것을 없애려면 물론 환기도 시켜야 되지만 똥을 치워야죠. 똥을 놔두고 계속 그 창문 열고 뭐 방향제 뿌리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똥을 치워야지. 그래서 그 조선 동아가 타겟이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게 무슨 병인지를 진찰해 갖고 맞는 약을 써야지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병이 낫겠어요? 오히려 그게 병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그래 뭐 폐간시키는 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그 방법이 그냥 1년 365일 그 신문사 앞에서 그냥 폐간시키자 뭐 피켓팅만 하는 거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오히려 그 지나가는 뭐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좀 약간 좀 그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민단체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구나. 뭐 한 이 정도로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은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차라리 네, 뭐 제가 이런 예. 식으로 왜 조선과 동아가 폐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곤조곤 이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그러한 어떤 또 구체적인 해악도 조곤조곤 알리고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예. 조중동을 폐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매주 그 방송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뭐, 활동도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런 겁니다. 저희 언론인들이 참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시민운동이 계셨다는 것에 참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또 기회가 되면 아무튼 뭐 이런 친일 언론인들 뭐 3탄 4탄 네 계속 또 마련 또 해서 또 네, 열심히 그럼요. 또 달려나가야 되겠다는 또 사명감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친일파 언론인 지금 방응모, 장지연 기리는 추모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혹시?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이제 뭐랄까 방응모보다 이제 김성수 네. 예, 김성수가 이제 인촌리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향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약간 이제 지역 이제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일파로 매도할 수 있느냐 이제 약간 지역 이제 향토 어르신들끼리 약간 이제 기념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냥 크게 지지는 못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논리가 딱 그 동아일보의 논리랑 비슷해요. 어떻게 공과 사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공을 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제 이게 그분들의 논리인데 그러나 그 공을 너무 덮고도 남을 정도로 과가 크고 뭐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장엽이 북에서 남으로 망명을 했어요. 황장엽은
북에서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사상적으로. 근데 남으로 망명해서 황장엽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여전히 황장엽을 영웅으로 대접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공을 세운 게 있더라도 그거를 뒤집고 엎고 남을 정도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면 역사적 평가를 냉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그런 추모 사업이 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 법원에서 가끔 옳은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방응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이 맞다 이렇게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좀 친일 언론이 청산을 하고 조선 동아도 처절하게 반성하는 사고를 좀 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제가 뭐 위키백과인가 뭐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방씨 가문에서 방응모 그쪽 그 가문에 아무튼 뭐 그쪽 가문이에요. 근데 자기 가문에서 이제 추모 사업을 가문에서만 하겠죠, 뭐. 가문에서만 이제 추모 사업을 그러니까 장원 추모제 재단이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 말고 추모 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친일 행적을 사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가 그 가문에서 제적을 당했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 가문에서 이제 그래요? 그거를 제가 위키백과 찾아보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시성을 가진 누군가가 좀 상식적인 얘기를 얘기를 했다가 한 거죠. 그냥 호적에서 파여버렸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네, 뭐 이제 끝으로 우리 저 변호사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그 특히 그 우리 그 친일 과거사 청산 문제 중에서 가장 오늘날까지도 큰 그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언론 분야의 그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잘 들었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참 좀 다른 방식과 그 형태로서 친일 활동을 했구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우리 국가와 민족에 큰 해악을 끼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면서 그 해악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폐간돼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네. 이게 참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뭐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떠한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이 정의, 그 다음에 어떤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이 만약에 오염이 돼버리면은 그 사회는 그 어떤 무규범 그리고 이 가치관이 혼란되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선과 동아도 과거에 그러한 이 반민족 친일 행각을 통렬하게 참회하는 그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환골탈퇴하겠다 하면은 이제 다시 언론사로서 그렇게 할 기회를 주는데, 만약에 그거를 자꾸 변명하고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이라도 가차없이 폐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12년 동안 계셨었죠. 그리고 네. 이제 나오셔서 이제 리포액트라는 리포, 탐사보도 죄송합니다. 매체를 죄송합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 더 열심히 하겠고요. 네. 또 허재현 TV라는 유튜브 매체도 함께 운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친일 언론들도 찾아내고 또 21세기판 친일 정치인들도 찾아내서 계속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또 여기 나와서 또 설명 좀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그래요. 정철수 변호사님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시로 페이스북에 뭐 윤서인이랄지 이런 자들의 어떤 행각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범죄 사실, 그다음에 소송이랄지 이런 부분들 진행되는 거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고 계세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도 그거 보고서 많은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허재현 기자님도 여러분 허재현 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인 교과서에 친일파 언론인 편 방응모 장지현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